17세기 초 북아메리카의 황량한 해안선이 대서양의 차가운 파도에 끊임없이 침식되고 있었다. 안개가 자욱한 새벽, 낯선 땅의 수평선 너머로 떠오르는 태양은 아직 이름조차 없는 이 광활한 대륙을 천천히 비추기 시작했다. 유럽인들이 신세계라 부르던 이곳은 사실 수천 년 동안 원주민들의 삶이 펼쳐지던 오래된 세계였지만 역사는 때로 승자의 시각으로만 기록되는 법이다. 1607년 봄, 세척의 영국 선박이 체서피크만의 입구에 닿을 때쯤 배 안에 100여 명 남짓한 남자들은 이미 수개월간의 항해로 지쳐 있었다. 그들 중 다수는 귀족의 자제였고 일부는 모험을 꿈꾸던 젊은이들이었으며 나머지는 신분 상승을 갈망하던 평민들이었다. 버지니아 회사라는 상업적 조직의 후원을 받은 이들은 황금을 찾아 이곳에 왔다. 스페인이 남아메리카에서 거둔 엄청난 부를 질투하며 영국 역시 자신들의 몫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제임스타운이라는 이름의 정착지는 그렇게 탄생했다. 강 하구의 습지대에 세워진 이 초라한 목책 마을은 곧 지옥으로 변모했다. 귀족 출신들은 삽질하기를 거부했고 모두가 황금 탐사에만 몰두했다. 여름이 되자 모기떼가 습지를 뒤덮었고 말라리아와 이질이 사람들을 쓰러뜨렸다. 식량은 빠르게 바닥났으며 주변의 원주민들과의 관계는 처음에 호기심 어린 교류에서 점차 적대적으로 변해갔다. 겨울이 오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역사가들은 이 시기를 굶주림의 시간이라 부른다. 사람들은 쥐를, 뱀을, 심지어 가죽 신발까지 삶아 먹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100여 명이었던 정착민은 다음 해봄이 되었을 때 겨우 30여 명만이 살아남았다. 존 스미스라는 인물이 등장한 것은 바로 이 절망의 순간이었다. 군인 출신의 이 거칠고 실용적인 남자는 간단하지만 혁명적인 규칙을 도입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귀족이든 평민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밭을 갈고 집을 짓고 물을 길어야 했다. 그는 또한 원주민 부족의 주장 포우아탄과 복잡하지만 실용적인 관계를 구축했다. 전설에 따르면 포우아탄의 딸 포카혼타스가 스미스의 목숨을 구했다고 하지만 이것이 사실인지 과장된 이야기인지는 여전히 논쟁거리다. 중요한 것은 제임스타운이 살아남았다는 사실이다. 정착지의 진정한 전환점은 존 롤프라는 남자가 담배 재배에 성공하면서 찾아왔다. 1612년 그는 카리브해에서 가져온 담배 씨앗을 버지니아의 토양에 심었다. 기후와 땅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영국에서는 담배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고 버지니아산 담배는 곧 황금잎이라 불리며 엄청난 부를 가져다 주었다. 그들이 찾던 황금은 땅속이 아니라 땅 위에서 자라고 있었던 것이다. 담배 재배는 광대한 토지와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했다. 처음에는 계약 카인들을 데려왔다. 영국의 가난한 사람들이 몇 년간 무보수로 일하는 조건으로 신대륙으로 건너오는 제도였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1619년 네덜란드 상선 한 척이 제임스타운에 도착했을 때 배에는 아프리카에서 잡혀온 20명 남짓한 흑인들이 실려 있었다. 이것이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노예제도의 시작이었고 이후 250년 동안 미국 역사를 괴롭힐 원죄의 씨앗이 뿌려지는 순간이었다. 제임스타운에서 북쪽으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정착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1620년 11월 메이플라워호라 불리는 작은 배가 지금의 매사추세츠 해안에 닿았다. 이 배에 탄 100여 명의 사람들은 제임스타운의 모험가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그들은 황금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들이 찾던 것은 신앙의 자유였다. 영국 국교의 부패와 타락의 환멸을 느낀 이들은 스스로를 분리주의자라 불렀다. 역사는 그들을 순례자들, 필그림 파더스라 부른다. 제임스 왕 치하에 영국에서 박해를 받던 그들은 먼저 네덜란드로 피신했지만 그곳에서도 만족을 찾지 못했다.
자녀들이 네덜란드 문화에 동화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그들은 더 멀리 완전히 새로운 곳에서 신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공동체를 건설하기로 결심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대서양을 건넜다. 항해는 험난했다. 폭풍이 배를 흔들었고 질병이 사람들을 괴롭혔다. 원래 목적지는 버지니아 식민지 북부였지만 거센 바람과 해류가 그들을 훨씬 북쪽으로 밀어냈다. 배에서 내렸을 때는 이미 겨울이 코앞이었다. 도착한 곳은 황량한 바위 해안이었고 나무 한 그루 없는 모래 언덕과 차가운 바람만이 그들을 맞이했다. 그들이 선 땅은 어느 누구의 관할권에도 속하지 않았다. 영국 왕이 발행한 특허장은 이곳에서는 무의미했다. 법적 진공 상태에 처한 이들은 배 안에서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다. 메이플라워 서약서라 불리는 이 문서는 짧고 간결했지만 그 의미는 심오했다. 그들은 공동체의 일반적 이익을 위해 스스로 통치할 것을 약속했다. 법은 왕이나 귀족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동의에서 나온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이다. 이것은 훗날 미국 민주주의의 초석이 될 개념이었다. 물론 당시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시작하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저 살아남기 위한 실용적 선택이었을 뿐이다. 첫 겨울은 제임스타운 못지않게 잔혹했다. 추위와 굶주림, 괴열병이 사람들을 쓰러뜨렸다. 절반 이상이 봄을 보지 못하고 죽었다. 묘지가 적들의 눈에 띄어 약점으로 보일까 두려워. 그들은 밤에 몰래 시신을 묻고 무덤 위에 옥수수를 심어 흔적을 감추었다. 생존자들은 앙상하게 말랐고 희망은 거의 바닥났다. 봄이 왔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 파노아그 부족의 원주민들이 다가왔다. 스네토라는 이름의 한 원주민은 놀랍게도 영어를 할 줄 알았다. 그는 과거 유럽 선원들에게 납치되어 영국까지 끌려갔다가 겨우 고향으로 돌아온 비극적 인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새로운 정착민들을 도왔다. 옥수수 심는 법을, 물고기를 거름으로 쓰는 법을, 어느 식물이 식용이고 어느 것이 독인지를 가르쳐 주었다. 파노아그의 추장 마사소이트는 순례자들과 평화조약을 맺었다. 그해 가을, 풍성한 수확을 거둔 순례자들은 원주민들을 초대해 축제를 열었다. 이것이 미국 추수감사절의 기원이다. 물론 이 평화로운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았다. 수십 년 후 백인 정착민과 원주민 사이의 관계는 유혈 충돌로 얼룩지게 될 것이었다. 17세기 중반에 이르자 영국의 북아메리카 식민지는 13개로 늘어났다. 각각은 서로 다른 이유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세워졌다. 매사추세츠와 코네티컷, 로드아일랜드는 종교적 이상주의로 똘똘 뭉친 청교도 공동체였다. 펜실베이니아는 퀘이커교도, 윌리엄 펜이 종교적 관용의 실험장으로 만든 곳이었다. 메릴랜드는 가톨릭 신자들의 피난처로, 조지아는 빚쟁이들의 재기를 위한 두 번째 기회로 설립되었다. 남부의 버지니아,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는 대규모 플랜테이션 경제로 발전했다. 담배, 쌀, 남색, 그리고 나중에는 면화가 이 지역의 부를 만들었고 그 부는 점점 더 많은 아프리카 노예의 희생 위에 쌓여갔다. 북부와 남부는 점차 두 개의 다른 세계로 분화되었다. 북부는 작은 농장과 상업, 조선업과 무역으로 번영했다. 보스턴과 뉴욕, 필라델피아 같은 도시들이 성장했고 인쇄소와 학교, 대학이 세워졌다. 하버드 대학은 1636년에, 예일은 1701년에 설립되었다. 청교도적 윤리는 근면과 절약, 교육을 강조했다. 남부는 광대한 영지를 가진 소수의 플랜터 귀족들이 지배했다. 그들의 대저택은 수백 명의 노예가 일하는 땅 한가운데 섬처럼 서 있었다. 남부 백인 사회는 기사도적 명예를 숭배했고 북부의 상인들을 돈만 아는 천민이라 경멸했다. 18세기 중반 13개의 식민지는 여전히 대서양 건너 런던의 왕과 의회에 충성을 바치고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 식민지인들은
스스로를 단순한 해외 거주 영국인이 아닌 무언가 다른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황야를 개척했고 원주민과 싸웠으며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들어냈다. 대서양은 너무나 넓었고 런던은 너무나 멀었다. 식민지 의회들은 점차 자치의 습관을 키워갔다. 1754년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프랑스와 영국 사이의 전쟁이 발발했다. 유럽에서는 7년 전쟁이라 불렸지만 아메리카에서는 프렌치 앤 인디언 워라 불린 이 갈등은 오하이오 계곡의 지배권을 둘러싼 싸움이었다. 프랑스는 캐나다에서 루이지애나에 이르는 광대한 영토를 주장했고 영국 식민지인들은 서쪽으로의 팽창을 원했다. 전쟁은 처음에는 프랑스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었다. 그들은 원주민 부족들과 더 나은 관계를 맺고 있었고 게릴라 전술에 능숙했다. 그러나 영국의 막강한 해군력과 식민지의 인구 우위가 결국 승리를 가져왔다. 1763년 파리 조약으로 전쟁이 끝났을 때 영국은 북아메리카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게 되었다. 프랑스는 캐나다와 미시시피 강동 쪽의 모든 영토를 잃었다. 표면적으로는 영국 제국의 위대한 승리였다. 그러나 승리에는 대가가 따랐다. 전쟁 비용은 천문학적이었고 영국의 국가 부채는 2배로 늘어났다. 런던의 정치인들은 식민지인들이 전쟁의 혜택을 받았으니 비용도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결국 그들은 식민지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역사의 흐름을 바꾸게 될 것이었다. 1765년 인지세법이 통과되었다. 신문, 법률 문서, 심지어 카드 한 벌까지 모든 인쇄물에 세금을 물리는 법이었다. 식민지인들은 격분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동의 없이 세금이 부과되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대표 없이 과세 없다는 구호가 식민지 전역에 울려 퍼졌다. 보스턴에서는 자유의 아들들이라는 비밀 조직이 결성되어 세금 징수원들을 협박하고 영국 상품 불매 운동을 조직했다. 거리에서는 폭동이 일어났고 영국 총독의 저택이 약탈당했다. 영국 의회는 결국 인지세법을 폐지했지만 동시에 선언법을 통과시켜 식민지에 대한 과세권을 재확인했다. 이것은 원칙의 문제였다. 1767년에는 타운젠드법이 도입되어 차, 유리, 종이, 페인트 등의 관세가 부과되었다. 긴장은 계속 고조되었다. 1770년 3월 보스턴의 겨울밤 영국 병사들과 식민지 주민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다. 군중이 눈덩이와 돌을 던지며 병사들을 조롱했고 혼란 속에서 총성이 울렸다. 5명의 식민지인이 쓰러졌다. 보스턴 학살이라 불린 이 사건은 선전전의 승리였다. 폴 리비어가 제작한 판화는 무고한 민간인을 학살하는 영국 병사들의 모습을 과장되게 묘사했고 이 이미지는 식민지 전역에 퍼졌다. 1773년 12월 보스턴 항구에 정박한 세 척의 영국 동인도 회사 배에는 차가 가득 실려 있었다. 회사는 파산 위기에 처해 있었고 영국 정부는 회사를 구제하기 위해 식민지의 차를 독점 판매할 권리를 주었다. 식민지 상인들은 이것을 자신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불공정한 경쟁으로 보았다. 12월 16일 밤 모호크 인디언으로 변장한 수십 명의 남자들이 배에 올라 340여 상자의 차를 바다에 던져버렸다. 보스턴 티파티는 공공연한 반역 행위였다. 런던의 반응은 신속하고 가혹했다. 1774년 의회는 참을 수 없는 법이라 불린 1년의 징벌적 법률을 통과시켰다. 보스턴 항구는 차값을 배상할 때까지 폐쇄되었고 매사추세츠의 자치권은 사실상 박탈되었으며 영국 병사들은 식민지인의 집에 강제로 수경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조치들은 매사추세츠를 고립시키려는 의도였지만 오히려 13개 식민지를 단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다른 식민지들은 만약 매사추세츠가 오늘 당한다면 내일은 자신들 차례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1774년 9월
12개 식민지의 대표들이 필라델피아에 모였다. 조지아만 참석하지 않았다. 제1차 대륙회의라 불린 이 모임에서 대표들은 영국 상품 불매를 선언하고 왕에게 청원서를 보내기로 합의했다. 그들은 아직 독립을 원하지 않았다. 대부분은 자신들을 충성스러운 영국 신민으로 여겼고 다만 자신들의 권리가 존중받기를 원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런던은 듣지 않았다. 1775년 4월 19일 새벽 보스턴 근처의 렉싱턴이라는 작은 마을 광장에서 역사가 바뀌었다. 영국군은 식민지 민병대가 무기를 숨겨두었다는 정보를 받고 압수하러 가는 길이었다. 광장에는 70여 명의 민병대원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영국군 장교가 무기를 내려놓고 해산하라고 명령했다. 긴장된 침묵 속에서 누군가 방아쇠를 당겼다. 누가 먼저 쏘았는지는 영원히 논쟁거리로 남았다. 그러나 그 총성은 세계를 뒤흔들었다. 8명의 식민지인이 죽고 10명이 부상당했다. 영국군은 콩코드로 진군했지만 그곳에서는 수백 명의 무장한 농부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치열한 교전 끝에 영국군은 후퇴했고 보스턴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나무와 돌담 뒤에 숨은 저격수들의 공격을 받았다. 미국 독립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몇 주 후 제2차 대륙회의가 소집되었다. 이번에는 조지아도 참석했다. 대표들은 대륙군을 창설하기로 결정했고 버지니아의 부유한 농장주의자 전직 군인인 조지 워싱턴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했다. 워싱턴은 키가 크고 위험 있는 인물이었지만 그가 맡은 임무는 거의 불가능해 보였다. 그의 군대는 훈련받지 않은 농부와 상인들의 집합이었고 무기와 탄약, 군복, 식량 모든 것이 부족했다. 반면 영국군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였고 막강한 해군의 지원을 받았다. 1776년 여름 필라델피아는 무더위에 시달리고 있었다. 독립홀의 회의실에서는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있었다. 버지니아의 리처드 헨리리가 독립 결의안을 제출한 것이다. 이 연합 식민지들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국가이며 마땅히 그래야 한다. 논쟁은 격렬했다. 일부는 아직 화해의 길이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이들은 이미 전쟁 중이며 돌아갈 수 없다고 반박했다. 존 애덤스는 독립의 필요성을 열정적으로 옹호했다. 결국 위원회가 구성되어 선언문 초안을 작성하기로 했고 버지니아의 젊은 변호사 토머스 제퍼슨이 주 집필자로 선정되었다. 제퍼슨은 2층 집의 작은 방에서 며칠 밤을 새우며 글을 썼다. 그의 펜은 계몽주의 사상가들인 로크와 루소의 영향을 받아 움직였다. 우리는 다음의 진리를 자명한 것으로 여긴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그 중에는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의 추구가 포함된다. 이 문장들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적 선언 중 하나가 될 것이었다. 물론 아이러니는 이 아름다운 말들을 쓴 사람이 수백 명의 노예를 소유한 농장주였다는 사실이다. 그 모수는 미국이라는 국가의 출생 증명서에 새겨진 원죄였다. 1776년 7월 4일 대륙회의는 독립선언문을 공식 채택했다. 필라델피아의 거리에서는 군중이 환호했고 종이 울렸다. 그러나 선언문에 서명한 50여 명의 남자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했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반역죄로 목숨을 걸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말했다고 전해진다. 우리는 함께 매달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따로따로 매달릴 것이다. 전쟁은 예상대로 처음에는 영국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었다. 영국군은 뉴욕을 점령했고 워싱턴의 군대는 연속적인 패배를 겪으며 후퇴했다. 1776년 겨울 대륙군은 델라웨어 강 건너편에서 추위와 절망 속에 갇혀 있었다. 사기는 바닥났고
많은 병사들의 복무 기간이 연말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워싱턴은 대담한 도박을 결심했다. 크리스마스 밤, 얼어붙은 강을 건너 트렌턴에 주둔한 해센 용병들을 기습 공격한 것이다. 작전은 성공했다. 1000명 가까운 적군이 포로가 되었고 대륙군은 절실히 필요했던 승리와 보급품을 얻었다. 이 승리는 사라져가던 독립의 불꽃을 다시 살려냈다. 1777년 가을, 뉴욕 북부의 숲이 단풍으로 물들 무렵 세러토가에서 전쟁의 흐름을 바꿀 전투가 벌어졌다. 영국군 장군 존 버고이는 캐나다에서 남하하여 뉴욕 주를 둘로 나누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그의 군대는 험난한 지형과 끊임없는 게릴라 공격으로 지쳐 있었다. 대륙군과 민병대는 영국군을 포위했고 보급선이 끊긴 버고이는 결국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 5000명이 넘는 영국군이 무기를 내려놓았다. 세러토가의 승리는 전쟁의 국제적 차원을 열어젖혔다. 파리에서 벤저민 프랭클린은 프랑스 궁정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그는 지혜롭고 매력적인 외교관으로 프랑스 사교계의 총화가 되었다. 프랑스는 영국을 증오했다. 7년 전쟁의 치욕적 패배를 잊지 못했던 것이다. 세러토가의 승리 소식은 프랑스 정부가 기다리던 신호였다. 1778년 2월, 프랑스는 미국과 동맹을 맺었다. 곧 스페인과 네덜란드도 영국에 대항하는 편에 섰다. 식민지의 반란은 이제 세계 전쟁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프랑스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여전히 길고 고통스러웠다. 1777년부터 1778년 겨울, 워싱턴의 군대는 펜실베이니아의 벨리포지에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 눈 덮인 언덕에 세워진 허술한 막사에서 병사들은 추위에 떨었다. 식량은 부족했고 많은 이들이 신발도 없이 맨발로 눈길을 걸었다.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피 묻은 발자국이 남았다. 질병이 창궐했고 수천 명이 죽었다. 탈영병이 속출했다. 그러나 남은 자들은 더욱 강해졌다. 프로이센의 군사 교관 폰 슈토이벤 남작이 도착하여 이 오합지조를 진짜 군대로 만들기 시작했다. 봄이 왔을 때 벨리포지에서 나온 것은 단련되고 규율 잡힌 전투 부대였다. 전쟁은 남부로 옮겨갔다. 영국군은 남부 식민지의 왕당파 지지자가 많다고 믿었다. 그들은 조지아와 사우스 캐롤라이나를 점령했고 찰스턴을 함락시켰다. 한동안 남부는 영국의 소나기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게릴라전이 시작되었다. 프랜시스 마리온 같은 지휘관들은 습지와 숲에서 영국군을 괴롭혔다. 낮에는 평범한 농부였다가 밤이 되면 전사로 변신하는 이들을 상대로 영국군은 좌절했다. 전쟁은 점점 더 잔혹해졌다. 애국파와 왕당파 사이의 내전으로 변모했고 이웃이 이웃을 죽이는 비극이 곳곳에서 벌어졌다. 1781년 전쟁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었다. 영국군 장군 코널리스는 버지니아의 요크타운 반도에 진을 치고 해군의 구원을 기다렸다. 그러나 프랑스 함대가 체서피크만을 봉쇄하면서 그의 탈출로가 차단되었다. 워싱턴과 프랑스군 사령관 로샹보는 신속하게 남하하여 요크타운을 포위했다. 포격이 시작되었고 날마다 영국군 진지는 파괴되었다. 식량과 탄약이 바닥났고 부상자들은 치료받지 못한 채 신음했다. 10월 19일 코널리스는 항복했다. 영국군 군악대는 세상이 뒤집혔다라는 곡을 연주하며 행진했다. 그 말은 진실이었다. 런던에서 소식을 들은 영국 총리는 오 신이시여,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중얼거렸다고 전해진다. 평화협상이 시작되었고 1783년 파리 조약으로 영국은 미국의 독립을 공식 인정했다. 새로운 국가의 영토는 대서양에서 미시시피 강까지
캐나다 국경에서 플로리다까지 확장되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이루어졌다. 세계 최강국에 맞서 농부와 상인들이 승리한 것이다. 그러나 전쟁에서 이긴다고 국가를 만드는 것은 아니었다. 독립선언 이후 각주는 연합규약이라는 느슨한 협정으로 묶여 있었다. 중앙정부는 거의 권한이 없었다. 세금을 거둘 수도, 무역을 규제할 수도, 군대를 유지할 수도 없었다. 각주는 사실상 독립적인 소국처럼 행동했고 서로 관세를 부과하며 다투었다. 전쟁 부채는 산더미처럼 쌓였고 경제는 혼란에 빠졌다. 1786년 매사추세츠에서는 빚에 쪼들린 농부들이 다니엘 셰이스라는 전직 대위의 지휘 아래 반란을 일으켰다. 반란은 진압되었지만 많은 이들에게 경종을 울렸다. 강력한 중앙정부 없이는 새로운 공화국이 무정부 상태로 붕괴될 수 있었다. 1787년 5월 55명의 대표가 다시 필라델피아로 모였다. 그들의 임무는 연합규약을 개선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곧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헌법을 작성하고 있었다. 여름 내내 창문을 닫고 비밀리에 회의가 진행되었다. 필라델피아의 열기는 숨막혔지만 토론은 더욱 뜨거웠다. 큰 주와 작은 주 사이의 갈등, 노예제 문제, 대통령의 권한, 모든 것이 논쟁거리였다. 제임스 메디슨은 정부의 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부로 나누는 삼권 분립 원칙을 제안했다. 각 부서는 다른 부서를 견제하고 균형을 맞출 것이었다. 야심은 야심으로 맞서야 한다고 그는 썼다.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는 노예제였다. 남부주들은 노예를 인구에 포함시켜 의회에서 더 많은 대표권을 얻기를 원했다. 북부주들은 반대했다. 노예를 재산으로 간주하면서 동시에 정치적 대표성을 위해서는 사람으로 계산한다는 것은 위선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끔찍한 타협이 이루어졌다. 노예 한 명을 인구의 5분의 3으로 계산하기로 한 것이다. 노예 무역은 적어도 1808년까지는 금지할 수 없다는 조항도 포함되었다. 건국의 아버지들은 노예제라는 독약을 미래 세대에게 남겨두기로 선택한 것이다. 9월 17일 헌법 초안이 완성되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81세의 노구를 이끌고 서명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고 전해진다. 나는 이 헌법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고백한다. 그러나 나는 더 나은 것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그러나 헌법이 발효되려면 9개 주의 비준이 필요했다. 격렬한 논쟁이 시작되었다. 연방주의자들은 강력한 중앙정부를 지지했고 반연방주의자들은 그것이 개인의 자유를 위협한다고 우려했다. 해밀턴, 메디슨, 제이는 연방주의자 논집이라는 일련의 에세이를 통해 헌법을 옹호했다. 이 글들은 정치 철학의 고전이 되었다. 반대파의 주요 우려는 권리장전의 부재였다. 그들은 언론, 종교, 집회의 자유 같은 기본권이 명시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방주의자들은 헌법이 비준되면 권리장전을 추가하겠다고 약속했다. 1788년 6월 뉴햄프셔가 9번째로 비준하면서 헌법이 발효되었다. 버지니아와 뉴욕도 곧 따라왔다. 1789년 첫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고 조지 워싱턴이 만장일치로 선출되었다. 그해 4월 30일 뉴욕의 페더럴 홀 발코니에서 워싱턴은 손을 성경에 올리고 선서했다. 나는 미합 중국 대통령직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맹세한다. 워싱턴의 대통령직은 선례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는 대통령이 왕이 아니라 국민의 종임을 보여주려 노력했다. 카카나 전하 같은 칭호를 거부하고 단순히 대통령 카카라 불리기를 원했다. 그는 내각을 구성했고 그 안에는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과 국무장관 토머스 제퍼슨이 있었다. 이 두 천재는 곧 미국의 미래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른 비전으로 충돌하게 될 것이었다. 해밀턴은 강력한 중앙정부,
국립은행, 산업 발전을 원했다. 그는 미국이 영국을 본받아 상업과 제조업의 강국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제퍼슨은 농업공화국을 꿈꾸었다. 그는 도시와 공장을 불신했고 독립적인 자영농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기반이라고 생각했다. 두 사람의 갈등은 미국 최초의 정당 체제를 탄생시켰다. 해밀턴의 연방당과 제퍼슨의 민주공화당이었다. 1800년의 대통령 선거는 미국 민주주의의 첫 번째 진정한 시험대였다. 존 애덤스와 토머스 제퍼슨 사이의 경쟁은 극도로 치열하고 때로는 추악하기까지 했다. 신문들은 상대 후보를 악마화하는 기사들로 가득했다. 제퍼슨이 승리했을 때 많은 이들은 권력이 평화롭게 이양될 수 있을지 의심했다. 그러나 애덤스는 조용히 물러났고 제퍼슨은 취임 연설에서 화해를 호소했다. 우리는 모두 공화주의자이며 모두 연방주의자입니다. 피 흘림 없이 권력이 바뀐 것은 기적에 가까웠고 이것은 미국 민주주의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선례가 되었다. 제퍼슨의 대통령직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1803년의 루이지애나 매입이었다. 나폴레옹은 유럽에서의 전쟁 자금이 필요했고 아메리카의 광대한 영토를 관리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그는 미시시피 강에서 로키 산맥까지 멕시코만에서 캐나다 국경까지의 광대한 땅을 1,500만 달러에 매각하겠다고 제안했다. 제퍼슨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영토를 구매할 권한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것임도 알았다. 그는 원칙을 접고 거래를 성사시켰다. 하루아침에 미국의 영토는 2배가 되었다. 뉴올리언스 항구의 통제권을 확보함으로써 미국은 대륙 내륙으로의 확장 발판을 마련했다. 1812년 미국은 다시 영국과 전쟁을 벌였다. 영국은 나폴레옹과의 전쟁에 몰두하면서 미국 선박을 납포하고 미국 수병들을 강제로 징집했다. 전쟁 매파들은 이것을 견딜 수 없는 모욕으로 여겼고 일부는 캐나다를 정복할 기회로 보았다. 전쟁은 양측 모두에게 재앙이었다. 미국의 캐나다 침공은 실패했고 영국군은 워싱턴을 점령하여 백악관과 국회의사당을 불태웠다. 제임스 매디슨 대통령과 그의 부인 돌리는 가까스로 탈출했는데 돌리는 조지 워싱턴의 초상화를 구해내는 것을 잊지 않았다. 1814년 말 앤드류 잭슨 장군이 뉴올리언스에서 영국군을 격퇴하면서 전쟁은 사실상 무승부로 끝났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전투는 평화 조약이 이미 체결된 후에 벌어졌지만 소식이 전달되는데 시간이 걸렸던 것이다. 전쟁 이후 미국은 급속한 변화의 시기를 맞았다. 증기선이 강을 오르내렸고 운하가 건설되었으며 공장이 뉴잉글랜드에 세워지기 시작했다. 1825년 개통된 이리 운하는 오대호와 대서양을 연결하여 뉴욕을 상업의 중심지로 만들었다. 서부로의 이주가 물결처럼 밀려갔다. 가족들은 마차에 모든 소유물을 싣고 에팔레치아 산맥을 넘어 오하이오, 인디애나, 일리노이의 비옥한 평원으로 향했다. 그러나 이 땅들은 비어있지 않았다. 수많은 원주민 부족들이 수세기 동안 그곳에 살아왔다. 백인 정착민들의 압력은 끊임없었고 연방 정부는 원주민들과 수많은 조약을 체결했다. 대부분의 조약은 곧 파기되었다. 1830년 앤드류 잭슨 대통령은 인디언 이주법에 서명했다. 이 법은 미시시피 강 동쪽의 모든 원주민 부족을 서쪽 인디언 준주로 강제 이주시키는 것을 승인했다. 체로키 부족은 백인 사회에 가장 성공적으로 적응한 부족 중 하나였다. 그들은 자체 문자 체계를 개발했고 신문을 발행했으며 헌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지아에서 쫓겨났다. 1838년에서 1839년 겨울 연방군의 총검에 내몰린 체로키인들은 눈 덮인 길을 따라 오클라호마로 강제 행군했다. 4,000명 이상이 추위와 굶주림,
질병으로 죽었다. 역사는 이것을 눈물의 길이라 부른다. 1840년대의 명백한 운명이라는 개념이 미국인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았다. 이것은 미국이 대륙 전체를 지배하는 것이 신의 뜻이라는 믿음이었다. 1845년 텍사스가 합병되었다. 텍사스는 원래 멕시코 영토였지만 미국인 정착민들이 반란을 일으켜 독립을 선언했던 곳이다. 멕시코는 합병을 인정하지 않았고 국경 분쟁이 1846년 전쟁으로 비화했다. 미국군은 멕시코시티까지 진격했고 멕시코는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 1848년 과달루페 이달고 조약으로 멕시코는 캘리포니아, 네바다, 유타, 애리조나, 뉴멕시코의 대부분을 포함하는 광대한 영토를 미국에 양도했다. 미국은 이제 태평양 연안까지 뻗어 있었다. 같은 해 캘리포니아의 한 제재소에서 일하던 사람이 강바닥에서 반짝이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황금이었다. 소식은 산불처럼 퍼졌고 1849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캘리포니아로 몰려들었다. 49월즈라 불린 이금 탐험가들은 전 세계에서 왔다. 중국에서, 유럽에서, 남미에서 그들은 불을 꿈꾸며 위험한 여정을 감수했다. 대부분은 금을 찾지 못했지만 캘리포니아는 급속히 성장했다. 샌프란시스코는 작은 마을에서 붐비는 항구 도시로 변모했다. 그러나 새로운 영토의 획득은 오래된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 노예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새로운 주들은 자유주가 될 것인가? 노예주가 될 것인가? 북부와 남부 사이의 균형은 점점 더 불안정해졌다. 의회는 일련의 타협을 시도했다. 1820년의 미주리 타협은 북위 36도 30분선 이북에서는 노예제를 금지했다. 1850년의 타협은 캘리포니아를 자유주로 받아들이는 대신 남부에 더 강력한 도망 노예 추적법을 주었다. 이 법은 북부에서도 노예 사냥꾼들이 활동할 수 있게 했고 자유주 시민들까지 도망 노예 체포에 협조하도록 강제했다. 많은 북부인들은 이것을 도덕적으로 견딜 수 없는 것으로 여겼다. 지하철도가 조직되었다. 이것은 실제 철도가 아니라 도망 노예들을 남부에서 캐나다까지 안전하게 인도하는 비밀 네트워크였다. 해리엇 터브먼 같은 용감한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수십 차례 남부로 돌아가 노예들을 자유로 인도했다. 1852년 해리엇 비처 스토우는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라는 소설을 출판했다. 이 책은 노예제의 잔혹함을 생생하게 묘사했고 북부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남부인들은 분노했다. 그들은 이 책이 거짓말과 과장으로 가득하다고 비난했다. 1854년 의회는 캔자스, 네브래스카 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새로운 영토에서 노예제를 허용할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게 했다. 결과는 재앙이었다. 노예제 찬성파와 반대파가 캔자스로 몰려들어 다수를 차지하려 했다. 곧 양측 사이에 무장 충돌이 벌어졌다. 피 흘리는 캔자스는 내전의 예행 연습이 되었다. 1856년 존 브라운이라는 광신적 노예제 반대론자는 5명의 노예제 지지자를 도끼로 살해했다. 3년 후 그는 버지니아의 하퍼스 페리에 있는 연방 무기고를 습격하여 노예 반란을 일으키려 했다. 계획은 실패했고 브라운은 반역죄로 교수형에 처해졌다. 남부인들은 공포에 떨었다. 북부의 노예제 반대론자들은 브라운을 순교자로 추앙했다. 타협의 여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1860년 공화당의 에이브러햄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링컨은 노예제의 확산을 막겠다고 공약했지만 기존 노예주에서 노예제를 폐지하겠다고는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남부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사우스캐롤라이나가 먼저 연방에서 탈퇴를 선언했고 곧 10개의 다른 남부주들이 뒤따랐다. 그들은 남부연합이라는 새로운 국가를 세우고 제퍼슨 데이비스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링컨은 단호했다. 연방은 분리될 수 없다. 탈퇴는 반역이다. 1861년 4월 12일 새벽,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 항구의 섬터 요새를 향해 남부연합군의 포격이 시작되었다. 30내 시간 후 요새의 연방군 수비대는 항복했다. 미국 남북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처음에는 양측 모두 전쟁이 빨리 끝날 것이라고 믿었다. 남부는 북부가 싸울 의지가 없다고 생각했고, 북부는 남부가 곧 이성을 되찾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둘 다 틀렸다. 이것은 미국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될 것이었고 60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갈 것이었다. 전쟁 초기, 남부는 뛰어난 장군들과 열정적인 병사들 덕분에 여러 차례 승리를 거두었다. 로버트 리 장군은 군사적 천재로 입증되었고 그의 군대는 수적으로 우세한 북군을 거듭 격퇴했다. 1862년 여름, 리는 대담하게 메릴랜드로 진격했다. 그러나 앤티텀에서 벌어진 전투는 미국 역사상 가장 유혈이 낭자한 단일날이 되었다. 하루 만에 2만 3천 명이 죽거나 부상당했다. 옥수수밭과 도로는 시신으로 뒤덮였고 개울은 피로 붉게 물들었다. 전투는 무승부로 끝났지만 리는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링컨은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1863년 1월 1일, 링컨은 노예 해방 선언에 서명했다. 이것은 남부연합이 통제하는 지역의 모든 노예를 자유롭게 한다고 선언했다. 물론 링컨은 실제로 남부를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즉각적인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상징적 의미는 엄청났다. 전쟁은 이제 단순히 연방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유를 위한 것이 되었다. 이것은 또한 영국과 프랑스가 남부를 지원하는 것을 막았다. 두 나라 모두 이미 노예제를 폐지했고 이제 남부를 돕는 것은 노예제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일 것이었다. 같은 해 7월, 펜실베이니아의 작은 마을 게티즈버그에서 전쟁의 전환점이 되는 전투가 벌어졌다. 리는 다시 북부로 진격했고 양군은 우연히 이 마을에서 조우했다. 3일간의 격전 끝에 리의 군대는 막대한 손실을 입고 후퇴했다. 피켓 돌격이라 불린 마지막 공격에서만 5천 명의 남부군이 개활지를 가로질러 북군 진지를 향해 돌진했다. 그들은 포화와 총탄의 폭풍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살아남은 자는 거의 없었다. 남부연합은 이제 방어적 입장으로 몰렸고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것이었다. 몇 달 후, 링컨은 게티즈버그 전장의 국립묘지를 헌정하기 위해 왔다. 그의 연설은 겨우 2분 정도 지속되었고 270여 단어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 말들은 역사에 새겨질 것이었다. 87년 전 우리의 선조들은 이 대륙의 자유 속에 잉태되고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명제에 헌신하는 새로운 국가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는 전사자들을 기리며 말했다. 이 땅에서 전사한 자들이 그토록 고귀하게 전진시킨 미완의 과업에 우리 자신을 헌신합시다. 이 국가가 신의 가호 아래 자유의 새로운 탄생을 맞이하고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지상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서부에서 율리시스 S. 그랜트 장군은 미시시피 강을 따라 남부연합을 둘로 나누고 있었다. 1863년 7월, 게티즈버그 전투가 끝난 바로 다음 날 빅스버그가 함락되었다. 그랜트는 무자비하고 끈질긴 지휘관이었다. 그는 막대한 손실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진했다. 링컨은 마침내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장군을 찾았다고 믿었고 그를 모든 북군의 총사령관으로 임명했다. 1864년, 그랜트는 리를 향해 끊임없이 압박했고 윌리엄 테초세 셔먼 장군은 조지아를 가로질러 파괴의 행진을 시작했다. 셔먼의 군대는 애틀랜타를 점령하고 불태운 후 사바나까지 진군하며 지나가는 모든 것을 파괴했다.
그들은 철도를 뜯어내고 농장을 불태우고 가축을 몰수했다. 전쟁을 지옥으로 만들겠다고 셔먼은 말했다. 그의 목표는 남부의 전쟁 수행 능력뿐만 아니라 전쟁 의지까지 파괴하는 것이었다. 1865년 4월 초, 리의 군대는 거의 바닥났다. 식량도 탄약도 희망도 남아있지 않았다. 4월 9일, 버지니아의 에포메톡스 법원에서 리는 그랜트를 만나 항복했다. 그랜트는 관대했다. 남부군 병사들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장교들은 검을 간직할 수 있었으며 말을 가진 자들은 그것을 가져가 봄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 리가 법원 건물을 떠날 때 북군 병사들은 환호하기 시작했지만 그랜트가 그들을 제지했다. 전쟁은 끝났다. 반군들은 다시 우리의 동포가 되었다. 그러나 링컨은 승리의 기쁨을 오래 누리지 못했다. 4월 14일 저녁, 그는 부인과 함께 워싱턴의 포드 극장에서 연극을 관람하고 있었다. 남부연합에 공감하는 배우 존 윌크스 부스가 대통령 관람석에 침입하여 링컨의 뒤통수에 총을 쏘았다. 링컨은 다음 날 아침 사망했다. 국가는 충격과 슬픔에 빠졌다. 4번의 긴 세월 동안 나라를 이끌었던 사람, 연방을 구하고 노예를 해방시킨 사람이 승리의 문턱에서 살해당한 것이다. 그의 시신을 실은 열차가 워싱턴에서 일리노이의 고향까지 천천히 이동하는 동안 수백만 명이 철길 옆에 서서 눈물을 흘렸다. 전쟁은 끝났지만 평화는 쉽게 오지 않았다. 남부는 황폐화되었다. 도시들은 폐허였고 농장들은 버려졌으며 경제는 붕괴했다. 400만 명의 전직 노예들은 이제 법적으로 자유였지만 땅도 돈도 교육도 없었다. 재건 시대라 불린 이 기간은 혼란과 갈등으로 점철되었다. 의회의 급진파 공화당원들은 남부를 변혁시키고 흑인들에게 진정한 평등을 주기를 원했다. 앤드류 존슨 대통령은 더 온건한 접근을 선호했고 이것은 의회와의 충돌로 이어졌다. 결국 존슨은 탄핵 재판에 회부되었지만 한 표 차이로 면직을 면했다. 한동안은 변화가 가능해 보였다. 수정헌법 제13조는 노예제를 폐지했고 제14조는 출생지주의와 평등한 법적 보호를 보장했으며 제15조는 흑인 남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했다. 흑인들은 선출직에 당선되었다. 재건 기간 동안 16명의 흑인이 연방의회에 진출했다. 학교가 세워졌고 흑인 아이들이 처음으로 읽고 쓰는 법을 배웠다. 그러나 백인 남부인들은 격렬히 저항했다. 쿠 클럭스 클랜 같은 테러 조직들이 결성되어 흑인들과 그들의 백인 지지자들을 협박하고 살해했다. 백색 후드를 쓴 기수들이 밤에 나타나 십자가를 불태우고 린치를 자행했다. 1877년 논란이 많았던 대통령 선거의 타협의 일환으로 연방군이 남부에서 철수했다. 재건은 끝났다. 남부의 백인 민주당원들이 권력을 되찾았고 그들은 즉시 흑인들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박탈하기 시작했다. 짐 크로우 법이라 불린 인종분리 법률들이 제정되었다. 흑인들은 투표하기 위해 문해력 시험을 통과하거나 인두세를 내야 했다. 물론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한 흑인들에게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학교, 식당, 버스, 화장실, 모든 것이 인종별로 분리되었다. 분리하되 평등이라는 원칙이 주장되었지만 실제로는 흑인들을 위한 시설은 항상 열등했다. 노예제는 법적으로 끝났지만 인종차별은 다른 형태로 지속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은 전례 없는 경제 성장을 경험하고 있었다. 남북전쟁은 산업화를 가속화시켰다. 철도가 대륙을 가로질러 뻗어나갔다. 1869년 유타에서 동부와 서부를 잇는 대륙횡단 철도가 완성되었다. 이제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며칠이면 갈 수 있었다. 강철 생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앤드류 카네기는 강철 제국을 건설했고 그의 공장들은 미국의 마천루와 다리, 철도를 만드는 강철을 생산했다. 존 디 록펠러는 석유 산업을 지배했고 역사상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이 되었다. J.P. 모건은 금융의 거물이 되어 은행과 철도, 산업 기업들을 통합했다. 이 시대는 도금 시대라 불렸다. 표면은 화려했지만 그 밑은 부패로 썩어 있었다. 거대 재벌들은 상상할 수 없는 부를 축적했고 궁전 같은 저택에서 살았다. 그러나 그들의 공장과 광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하루 12시간, 일주일에 7일을 일하면서도 겨우 생존할 정도의 임금만 받았다. 아동 노동은 흔했다. 어린아이들이 섬유 공장과 탄광에서 일했다. 산업재해로 매년 수천 명이 죽거나 불구가 되었다. 노동조합이 결성되기 시작했고 파업이 일어났다. 그러나 회사들은 사설경비원과 때로는 정부 군대까지 동원하여 파업을 진압했다. 1892년 펜실베이니아의 홈스테드에서 1894년 일리노이의 풀먼에서 노동자들과 경찰 사이에 유혈 충돌이 발생했다. 수백만 명의 이민자들이 유럽과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밀려 들어왔다. 아일랜드인, 이탈리아인, 폴란드인, 유대인, 중국인들이 더 나은 삶을 찾아 대서양과 태평양을 건넜다. 그들은 뉴욕의 앨리스 섬을 통과하며 자유의 여신상을 올려다보았다. 여신상의 받침대에는 엠마 라자러스의 시가 새겨져 있었다. 당신의 지친 자들, 가난한 자들, 자유를 갈망하는 당신의 군중들을 내게 보내라. 그러나 현실은 종종 꿈과 달랐다. 많은 이민자들은 혼잡하고 비위생적인 빈민가에서 살았다. 그들은 편견과 착취에 직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견뎌냈고 일했으며 미국이라는 거대한 모자이크의 일부가 되었다. 세기가 바뀔 무렵 미국은 더 이상 대서양 너머에 고립된 공화국이 아니었다. 산업 생산에서 미국은 영국을 추월했다. 젊고 자신감 넘치는 이 국가는 세계 무대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1898년 미국은 스페인과 전쟁을 벌여 쿠바의 독립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개입했다. 전쟁은 몇 달 만에 끝났고 미국은 푸에르토리코, 괌, 필리핀을 획득했다.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쿠바에서 산후한 고지를 돌격한 것으로 영웅이 되었고 그 명성을 타고 대통령이 되었다. 그는 미국의 힘을 과시하며 부드럽게 말하되 큰 몽둥이를 들고 다녀라고 말했다. 파나마 운하가 건설되어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했고 미국 해군은 세계의 바다를 순항했다. 20세기가 열렸다. 자동차가 등장했고 비행기가 하늘을 날았으며 전기가 도시를 밝혔다. 미국은 가능성의 땅이었고 혁신과 야망의 나라였다. 그러나 곧 전 세계를 뒤흔들 전쟁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 전쟁은 미국을 진정한 세계 강국으로 변모시킬 것이었다. 황야의 식민지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장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미국의 세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